같은 돈을 적금에 넣었을 때랑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아놨던 1억이라는 돈하고 월 400만 원씩 투자를 한 금액이 5년 정도 지나니까 가까이가 되어 있었어요. 와, 실제 적금으로 따지면 되게 높은 수익률이 돼요. 금융런님만의 좋은 배당주를 선택하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조건에 넣는 부분이 이라는 것을 봅니다. 2025년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커머스 관련된 분야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업해서 돈 벌면 일부는 재투자하겠지만 또 일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통장에 돈을 쌓아둬야 될지, 아니면 뭐 코인을 사야 될지, 주식을 사야 될지, 뭐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왜냐, 사업 하나만 신경 쓰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쪽 분야에서 엄청난 전문가, 광화문 금융러 라는 필명을 가지고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대표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계전공 광화문 금융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진서빈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절세 계좌의 활용과 그리고 또 배당주 또는 ETF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월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따박따박 만들어갈 수 있는 투자법을 알려드리는데 애를 쓰고 있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이 투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본업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본인의 사업을 먼저 잘 키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순서라서 그 모르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최대한 맞춰드리는 쉬운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도 비슷합니다. 저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은 원래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조금 이제 미국 주식 투자도 함께 병행을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를 잘 불려보자 라는 취지로도 이제 강의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저서 활동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투자, 좀 현실감 있는 투자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당 투자,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 이런 투자를 이제 즐겨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투자 활동을 하면서도 보수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쌓아두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내 돈을 지켜가면서 그래도 좀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괜찮은 곳에다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되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투자 활동을? 정확하게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09년도. 2009년도? 예, 대학생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좀 안 좋을 때 시작한 거네요? 그때는 리만 브라더스? 그때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로 이제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고 반등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뭘 사도 주가가 오르는 그런 시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시기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야 정말 운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갔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라서 큰 돈을 투자를 하진 못했지만 100%의 수익률이 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시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남들은 다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조금 쉽게 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뭔가 무리를 하고 대출도 하고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갖고 투자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처음에 그 투자의 그 수익이 저한테는 악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주식을 네. 개별 종목보다는 ETF나 그걸 통해서 배당 쪽으로 가신 게 또 혹시 그런 계기 때문인 거 그렇죠. 맞나요? 2009년부터 제가 정확하게 그 투자법을 바꾸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7에서 8년 정도 돼요.
어쨌든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계시는 광화문 금융런님께서는 지금 현재 들어간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어떻게 해서 은퇴를 하기까지 그 시드머니를 모으고 또 배당주 투자를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해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 과정을 알려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네. 저는 일찍 투자를 시작한 만큼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로 뭔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뭔가 큰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액 투자로서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를 잘 하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도 뭔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오로지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투자로는 힘들겠고 투자의 대가분들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추천 종목이 있어요. 하나의 종목을 꼽자면은 S&P 500.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수익을 쫓을 수는 없는 투자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오르고 오르면은 더 오르는 그런 종목으로서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렇고요,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S&P 5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일종의 펀드예요. 이 ETF를 추천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종목에 한번 돈을 넣어볼까? 투자를 해볼까? 그제서야 이 앞에서는 그런 그 S&P 500이라는 그런 주식이 재미없고 시시하고 뭐 그런 종목처럼 보였지만 되어 보니까 한번 투자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아놨던 1억이라는 돈하고 그리고 그때 현금 흐름이 이제 소득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한 400만 원 정도를 그 S&P 500 ETF에 계속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그 1억 원에 투자를 했던 그 금액하고 월 400만 원씩 투자를 한 금액이 7억 원 가까이가 되어 있었어요. 이걸 이제 거치식 투자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종잣돈 있는 것을 한 번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매달 조금씩 있는 게 2020 몇 년도요?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약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와. 이거를 보시면은 그거는 그만큼 S&P 500이 그렇게 잘 올랐던 2021년도까지의 그 결과니까 운이 좋았던 거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S&P 500을 계속 모으세요. 저는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투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때 시작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모았으면 어마어마했겠다. 네,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이 났고 그리고 투자의 대가분들의 경험을 더 신뢰를 하고 존중을 했던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경험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실천을 옮겼고 그 실천을 옮기면서 가진 확신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저만의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아마도 S&P 500하고 배당주하고 무슨 연관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S&P 500 안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구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시가총액이 큰 그런 상위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돈을 이미 잘 벌어왔고 잘 벌 기업들만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돈을 잘 벌어왔고 잘 벌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배당금을 오래전부터 줘왔고 그리고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도 배당금을 줘왔고 증가시켜 온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S&P 500도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충분히 배당주의 범주로 들어오고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은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의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배당 주식을 꾸준하게 매월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네. 원래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사를 해야겠다, 퇴사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쯤에는 좀 이제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경을 했죠. 내가 최소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해야겠다. 그러려면은 퇴사 전에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퇴사 직전에는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으로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포트폴리오 위주로 구축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나 강의 활동이나 이런 데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벌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죠. 지금은 투자 외에 소득이 이제 발생하니까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배당금에서 조금 이제 배당금을 많이 받는 거에서 좀 덜 받아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성장형 배당주. 네, 그런 포트폴리오 구축을 했던 거죠. 요즘에 보시니까 슈드 엄청 많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사실 배당이 금액이 연 3점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 요즘에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은, 그러니까 20대, 30대 20대 중반부터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대 초반까지.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근로소득으로 인한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게 적어도 10년 이상인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슈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성장을 했고요. 그 배당금의 성장률이 10% 초반 수준이에요. 연평균. 그러면은 10% 초반의 배당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내가 이러한 투자를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는 것은 배당금이 현재보다 내가 은퇴를 할 시점에 한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3% 후반이라면은 내가 은퇴할 시점이라고 하면은 한 9%에서 뭐 8, 9%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내가 아무런 노동을 하지도 않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금액의 한 9% 수준으로 배당금을 따박따박 받는다면은 그거는 되게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슈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함께 올라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오르면서 주가도 함께 오르는데 내가 10년 후에 은퇴를 한다 하면 지금보다도 배당금이 2배 이상이 되어 있을 테니까. 또 꾸준히 느는 거니까 더 많아질 거고, 네. 거기서 또 퍼센티지는 더 커질 거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20대, 30대 분들이 많으신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같은 돈을 네. 있다고 쳤을 때 적금에 넣었을 때랑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통계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저에게는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도 제가 그 배당주의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S&P 500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적금을 3년 동안 보통 이제 적금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S&P 500을 3년 동안 계속해서 모았을 때 평균적인 수익률, 3년 후에 평균적인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물론 그 범위는 마이너스 뭐일 때도 있었고 플러스 50%까지 가기도 하는데 평균이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이 되는지 15%? 비슷하셨는데요. 네.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24% 정도 되더라고요. 아니, 언제부터요? 그거는 1970년대부터 3년씩, 그러니까 3년씩 모았을 때 수익률을 24%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비율, 마이너스가 났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했을 때 한 8%고 92% 정도는 수익은 거의 났다. 근데 수익은 났는데 그 수익률이 20%가 넘어가는 그 비율은 한 70% 정도는 됐다. 그러니까 3년만이라도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70% 이상의 확률로 내가 20%의 수익률은 달성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적금처럼 모아봤을 때 만기 시에 20% 수익률은 실제 적금으로 따지면 되게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런 적금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없을걸요? 없어요. 절대 없죠. 없어요. 예. 그러면 금융러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투자했던 종목, 그러니까 금액으로 예, S&P 500이겠고, 네, 그렇죠. 개별 종목 중에서는 개별 종목은 사실 제일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맞아요? 네. 왜요? 2022년도에. 아, 2020년도? 아, 그럼 일단 꽤 올랐겠네요. 네. 근데 사실 안타까움은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를 고민하다가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입절은 옳습니다. 네. 이익 본 건 무조건 옳아요. 어떤 것은. 할 수 있지만 속상하긴 해요. 사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했던 그 배경에도 배당 성장주로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접근을 했어요. 아.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그 S&P 500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할 때 배당을 잘 주는 주식들 그리고 실적이 그 당시에 잘 나오고 있는 개별 종목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실적으로 보는 것이 매출액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도에도 매출액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S&P 500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수가 하락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배당금도 잘 주는데 지수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이 빠졌었어요. 당연히 개별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엔비디아와의 고민 끝에 매수를 했죠. 네.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개별 종목이었고 네. S&P 500을 제외한 해외 배당주도 네. 지금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당연히 그 슈드? 슈드입니다. 근데 그거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하고 현재까지 최근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성장세를 이끌었던 종목들은 M7이라고 해서 매그니피센트 7 예를 들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 대형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S&P 500 전반적인 지수를 성장세를 이끌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매출액이나 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실적이 실제로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실적이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죠? 컨퍼런스 콜에서 뭐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나요? 저는 가장 명확하게는 실적이 지금까지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 전년 대비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났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슬슬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런 게 계속 이어질까? 이럴까? 그래서 주가가 예전만큼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보다 주가 수준이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이렇게 뭔가 현재 주가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잘 주고 그리고 배당금이 잘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펀드로서 저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슈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슈드 그래프를 쫙 봤는데 거침없이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안 좋았던 때도 있긴 했지만은 이 폭이 좀 적으면서 지금 맞아요. 폭이 적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배당금도 잘 주고 그 주가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맞아. 여쭤보고 왜냐면 싶어요.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사업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정말 중요한 돈이잖아요. 맞아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성장하는 주가 낫다. 오히려. 그 광화문 금융런님께서는 통계를 전공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려놓으신 영상들 보면은 대부분 숫자적인 분석 위주로 해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융런님만의 좋은 배당주를 선택하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ETF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채널에도 콘텐츠로 많으니까 개별 주식 이야기가 조금 더 그래도 관심 있지 않으실까 해서 개별주 선별의 시작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별주로서 배당 성장주를 저는 필터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조건에 넣는 부분이 1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성장시킨 기업들만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10년 연속이면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은 빼요.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사이에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만 편입을 한다든지. 왜냐면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배당금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회사의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회사에서 하는 그 사업이 조금 올드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왜 10년이냐 그 5년 6년 이런 애들은 안 되냐. 과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10년 미만의 배당금을 성장시킨, 그러니까 이제 배당금을 막 성장시킨 그런 기업들은 뭐 사업이 좀 잘 안 되면은 배당금을 깎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근데 그렇게 배당금을 깎았을 때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거든요. 배당금을 증가시켜 온 것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저는 배당 성향이라는 것을 봅니다. 배당 성향.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배당금을 줄 때 이익이 100이 남으면은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제 배당금이 되거든요. 네. 근데 배당 성향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이 회사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번 것을 주주들에게 아주 많이 나눠주는구나. 근데 사실은 기업에서는 주주들에게 잘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재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걸 또 자본금 네. 삼아 또. 그렇죠. 너무 많이 배당금을 줘버리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또 의문이다. 해서 저는 이제 배당 성향은 50%는 넘어가지 않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먼저 필터링을 해서 기업을 선별을 합니다. 야, 이거 오늘 보시는 분들 공부도 되면서 또 좋은 또 필터링을 또 해주니까 또 종목도 쉽게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고 싶다 네. 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의 자본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 기준은 한 4억 원 정도 이상. 근데 요즘에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국내 주식시장에도 그 커버드 콜 ETF라고 해서 어떤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S&P 500이랑 이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단기간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뭐 10% 가까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배당금은 많이 주죠. 그게 뭔가 더 만족감을 일시적으로는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그거예요. 장기적인 주가 성과로 보면은 S&P 500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ETF의 주가 성과에 녹아서 빠져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커브드 콜 ETF를 투자를 하실 때 우려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투자 원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운영한 수익이 아니라 네.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고 또 맞아요. 주고. 뭐 그런 네.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그런 속성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배당금을 너무 받고 싶어서 이자율은 지금 3, 4% 사이 하잖아요. 네. 대출을 내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네, 그거는 네. 순서가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맞죠.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미 일어난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대, 그 상품의 구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랬대 라는 것만 보고 지금 너무 쉽게 단정 짓고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험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투자를 반복하시면 나의 자산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배당 투자에서도 매도의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요. 매도의 타이밍이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뭐 어떤 조건 같은 게?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만큼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극소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의 마음가짐과 주식 투자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크게 다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냥 보유를 한다. 좋으니까 계속 매수를 했더니 더 좋아지면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언제 매도할까?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지부터 고민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언제 팔지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자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것이 있고, 신뢰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애초에 사면 안 되는 애였던 거예요. 왜 사기도 전에 나는 주식 투자를 대할 때 팔려고 먼저 계획을 세울까?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성과를 잘 내지 못한다라고 저는 1차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만약에 배당주 투자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언제 팔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 분기마다 3, 6, 9, 12 이 분기마다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이 주식은 분기마다 배당금을 줘. 그리고 이익이 잘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배당금도 앞으로도 잘 줄 거라고 판단을 했어. 이거라면은 가장 명확한 매도 타이밍은 분기 배당금이 줄었을 때. 그때가 되어야겠죠.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네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네.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요, 주식도. 네. 저희 같이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주식 공부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매일 신문을 읽는 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제 신문을 읽는다는 그 행위는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하루 날 잡고 깊이 있게 신문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봐가면서 그 결과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드리는 게 하루에 정해진 날에 딱 10초만 네이버 켜갖고 헤드라인만 읽으시라. 근데 헤드라인만 읽다가 관심 기사가 있으면은 그 관심 기사를 클릭하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점점 관심이 생기는 영역이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신문을 읽고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의 경험으로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21년 막 이때 굉장히 미국 주식에서 핫했던 종목이 있어요. 테슬라. 그쵸. 그쵸.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테슬라 주가가 막 하락을 하니까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사고가 조금 나기 시작하니까 전기차 내 생에는 전기차 시대 오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또 안정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시점이 오기도 했어요.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은 또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항상 극단적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내 중심을 잘 잡아야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그릇된 투자를 할 확률이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부할 게 많네요. 이게 참 잠깐 시험 범위가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배당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료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소득이 많아지면. 네, 소득이 많아지시면은 이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방어를 하고 또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절세계좌. ISA 연금저축계좌 이 두 개를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절세계좌와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당 ETF 투자를 같이 하시는 것이 세금을 덜 내고 건강보험료의 인상도 되지 않으면서 내가 현금 흐름을 따박따박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세계좌를 먼저 공부를 해보세요. 네. 그런 거를 뭐 딱 공부하고 하는 게 있나요? 제 월300 주식투자 공식이라는 책이 최근에 10월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절세계좌의 A부터 Z까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온 절세계좌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실전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딱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뭘 투자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대표님. 라고 하시는 분들, 2025년,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이게 슈드랑 그 제피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컨셉은 되게 좋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배당금을 좀 덜 줘요. 근데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약간 상세를 시키겠네요. 그 투자의 목표 자체가 일정한 수익이에요. 내가 수익이 발생하려면 주식 투자에서는 배당금하고 시세 차익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이 상품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사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투자에 대해서 너무 공을 들이기가 어려워. 그런데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사업자분들에게는 적합한 슈드와 제피. 네.
자, 대표님의 앞으로 그 배당주 투자 계획도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마주하는 분들, 특히 이제 여기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잘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면 그것이 결국에는 제 투자의 결과로 저에게 돌아. 아, 그렇죠. 네, 네, 함께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돼야지 우리 함께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배당주 투자는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걸로.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적인 부가 증가한 느낌을 오늘 좀 받은 것 같거든요. 정말요? 네. 대표님은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겁고 이제 앞에 스태프분들도 항상 이제 제가 말할 때마다 막 웃어주시고 하니까 네. 더 신이 나네요. 네, 그래서 더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직장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은데 오늘 특히 사업자분들 많으시다고 하니까 뭔가 쩐이 많습니다. 여기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만큼 더 관리를 또 더 잘하셔야 되는 관리를 많이 받아야 되기도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맞아요.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채널에서는 뭐 이커머스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 어떻게 불려나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어렵게 자리해주신 광화문 금융러님 앞으로 더 잘되길 기원하며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광화문 금융러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